고인의 전 재산은 딸에게 상속합니다. 법무사의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지며 숨이 잠깐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시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시누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검은 한복 위로 금팔찌가 번쩍였습니다. 법무사가 봉투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유언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고인의 전 재산은 딸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제 귀가 역할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도 땅도 예금도 40년 동안 제가 돌보고 관리해온 모든 것들이 한 줄 문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딸,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고개를 들더니 옆 사람에게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아버지, 약속은 지키셨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는 40년 동안 그분들을 모시며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요. 옆에 앉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등만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알고 있었던 거야? 제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법무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장 공개를 마칩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는 한 푼도 못 받았네. 친딸이니까 뭐 당연하지. 그 말들이 제 등 뒤에서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검은 치맛자락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결국 남이니까. 쓴숨이 올라왔다가 목에서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누이가 일부러 저를 바라보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님은 원래 이런데 욕심 없잖아요. 그 말이 제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욕심, 그 한 단어가 제가 살아온 40년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중의 목소리를 높이면 또 제가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제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시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빠져나간 집이 숨을 멈춘 채 가만히 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벌 한 벌 꺼낼 때마다 저를 예야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리, 오늘 다 해야 하나? 피곤할 텐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괜히 울 것 같아서요. 옷장 및 서랍을 열다 보니 서류철 몇 개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정리해야겠지. 저는 그대로 서랍을 닫으려 했는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물건이라기엔 너무 낯선 서류철 색깔이었거든요. 뭐지?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남편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볼게. 그냥 놔. 그 말이 괜히 쎄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철에서 손을 뗐습니다. 남편은 서류철을 들고 방 밖으로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조용히 어두워진 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나? 가슴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다음날 저에게 아주 확실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다시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오래 갇혀있던 공기가 살짝 흔들리며 나왔습니다. 어제 그 서류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서랍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이 가져간 건 한 개뿐이었고 그 옆에 비슷한 서류철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서 색이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천천히 내려앉는 그 종이를 주워들고 저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시아버님 것이었습니다. 평생 보아온 그 단정한 글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아주 익숙한 주소와 집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문장. 우리를 돌본 대가로 집과 토지는 며느리에게 준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숨을 들이마시는데 목이 아플 정도로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서 맨 아래에는 시아버님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 남편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다음 장면을 예고하는 듯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가져간 서류철 그거 무슨 내용이었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험 같은 거야. 별거 아니야.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왜 숨기듯 들고 나갔어?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슬리퍼 끝으로 바닥을 긁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이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 그냥 정리해 준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신우이가 알아야 한다고? 그럼 왜 나는 모르고 있어야 할까? 저는 종이를 꺼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뭐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거야.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효력이 있든 없든. 왜 나만 몰랐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미란이가 유 원장 보고 너무 놀라해서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그 한마디에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았습니다. 상처받을까봐. 그럼 나는 40년을 모셨는데 나는 상처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낡은 종이를 들고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는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 끝을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문서네요. 저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작성된 재산 이전 약정서입니다. 마치 머리가 망치로 한번 내려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집과 토지의 실제 명의가 고인 단독 명의라는 점입니다. 유 원장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진짜 상속권자는 며느리 쪽입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천천히 되감기는 기분, 그리고 그 40년을 증명해주는 종이 한 장이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확인받으십시오. 그 말은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예,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만 하던 사람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덜 억울하게 끝내고 싶어 하는 얼굴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저는 가방에서 그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변호사랑 같이 보고 왔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왜 그런 데까지 가? 가족끼리 해결하면 되지. 그걸. 저는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가족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뭐, 약정서, 변호사? 벌써 소식이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종이를 집어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아버님이 쓰신 거야. 집이랑 땅. 나한테 주겠다고. 신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그거 옛날에 장난 삼아 써보신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거라고요. 유언장이 나왔잖아요, 이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게 농담으로 쓴 게 아니래. 신우이 얼굴에 잠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억지로 올려붙였습니다. 형님, 진짜 이럴 거예요? 내가 친딸이야. 형님은 그냥 며느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을 형님이 어떻게 알아? 그 말이 예전 같았으면 제 입을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래. 나는 며느리야. 그래서 40년 동안 당신 대신 밥하고 김장하고 병원 모시고 새벽마다 응급실 뛰어다녔지.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마지막에 산소 끼고 계실 때 손 잡고 있던 사람 나였어. 당신 아니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 뭐가 맞는지 끝까지 확인할 거야. 그 말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편이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신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제 번호를 불렀고 우리는 창구 앞으로 나갔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 성함으로 등록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부 열람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프린터에서 서류를 뽑아 건넸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익숙한 주소와 집원, 그리고 소유자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시아버님 성함. 저는 그 이름을 보고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집과 토지 모두 사망 시점까지 고인 단독명이었네요. 그 말을 들은 신우이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유언장에 제 이름이 있잖아요? 재산 전부 저한테 준다고.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시고요. 다만 사전에 작성된 약정서가 있고 당사자의 서명과 도장이 정확하다면 그 역시 강력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게다가 이 약정서는 고인이 살아계실 때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 유 원장은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 아래 쓰였을 가능성도 있겠죠. 신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제게 다 준다고 한 건데 형님이 이제 와서 욕심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욕심 또 그 말이네. 변호사가 제 앞에 살짝 한 발 나서며 말했습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고인의 선택입니다. 누구의 희생으로 이 집이 유지되었는지 고인이 가장 잘 알고 계셨겠죠. 직원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조정이나 재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앞으로 벌어질 싸움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두렵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내가 나를 포기하진 않을 거야.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한번 들르시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사무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약정서 한 장과 처음 보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유 원장을 작성했던 당시 같이 보관되어 있던 메모입니다. 그때 맡았던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희 쪽으로 보내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아버님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은 딸에게 주되 집과 땅은 며느리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다. 사람들 눈에는 딸이 전부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우리를 지켜준 사람은 며느리였다. 글씨가 중간중간 떨려 있었습니다. 손이 약해져 가던 때였겠죠. 바로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이가 세상에 안 나가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알고 죽으니 그걸로 됐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탁 쏟아졌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4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라는 말을 제 입으로 듣지 못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종이 위에 남아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메모는 법적 효력은 크지 않지만 재판부가 고인의 의사를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증명 같았어요. 그날 사무실을 나오면서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가 제 몫까지 지켜볼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조정과 재판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그동안의 생활을 설명하고 제가 어떻게 시부모님을 돌봐왔는지 조목조목 말로 풀어야 했죠.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 본 적이 있었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신우이는 예전보다 볼이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집이랑 땅까지 다 형님이 가져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40년 동안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 심지어 유원장에서도 나는 없었고.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딸이잖아.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각자의 인생이 있었겠지.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제 자리를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나라고 생각해 보면 안 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한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님이 그걸 아니까 이 종이를 남기신 거고. 저는 약정서와 메모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당신 걸 빼앗는 게 아니고 내 걸 되찾는 거야. 한참을 침묵하던 신우이가 툭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몫까지 내가 대신 효도한 셈 치고 앞으로 제사나 부모님 기일 때 같이 얼굴 보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말하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신우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형님도 참 끝까지 형님 같다. 그리고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미워지지만은 않았습니다. 각자 받아야 할 몫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겠지. 그렇게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이 찍혀 나온 날, 저는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기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집과 토지는 법적으로도 며느님 소유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낡은 마루 냄새와 시어머니가 쓰시던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올라왔습니다. 이 집이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신발을 벗고 들어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돌려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동안 늘 짐을 쌓아두고 제가 제일 늦게 들어가던 그 방 문을 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내 방으로 해볼까? 나지막이 중얼거리고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인데 가슴이 이상하게 벅차올랐어요. 커튼을 새로 달고 벽지는 아직 그대로지만 창틀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습니다. 시장에 나가 싸고 예쁜 이불 세트를 하나 사와서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 이불이 몇 년 만이지. 이불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그 약정서와 메모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다시 한번 펼쳐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지켜준 사람은 며느리였다.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으며 읽었습니다. 아버니, 이제 알겠어요. 저도 저를 좀 지켜보려고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끓는 국 냄새 대신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걸 시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누가 좋아하는 음식인지 먼저 물어보던 삶에서 처음으로 나는 뭐가 먹고 싶지? 그걸 생각해보는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억울함으로 남지 않겠구나. 시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니, 이제 제 걱정은 그만하세요. 저 이제야 제 삶을 좀 살아볼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 이불 속에 누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동안 늘 남의 집에 잠깐 몸을 눕히는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내 자리에 눕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야기처럼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한 번 올 때에 삶 전체를 바꿔놓고 간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써볼게요. 그렇게 40년 동안 며느리였던 저는 늦게나마 나 자신으로 사는 인생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